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바로 최근에 인텔을 뭐 쪼개서 제조 부분은 TSMC, 그 다음에 설계 부분은 뭐 브로드컴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 얘기 보면서 트럼프가 장사꾼인 건 확실하다. 비즈니스 마인드는 확실히 있다. 근데 반도체는 진짜 모른다.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기업이에요. 결국에 인텔의 대표적인 기업을 쪼개서 대만과 싱가포르에 넘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범중화권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업을 쪼개가지고 중화권에 넘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목적은 진짜 쪼개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인텔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인텔에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에서도 AMD나 다른 기업들한테 뒤처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너네 필요한 기술력을 다른 애들한테 좀 수혈을 받아 라는 이유인 거지, 정말 쪼개서 아예 공중분해해가지고 팔아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2년 뒤에 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또 공화당 폭망할 거예요. 인텔 분해해서 중국 기업들한테 팔아버리면. 그러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영원히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150달러 갔다가 지금 110달러 왔으면 뭐 나중에도 오를 수 있고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상승이 끝난 걸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말씀하신 이전에 엔비디아밖에 없으니까 엔비디아 칩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독점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어쨌든 약간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이든 이런 걸 매출액이든 높이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앞으로 전고점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전처럼의 우상향으로 가기는 되게 어려운 일일 수 있겠네요. 아마도 올해까지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선주문 받아놓은 물량이 올해 4분기까지 농사는 이미 거의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하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 하반기 들어가면 올해 반도체 사이클상 올해 상반기에서 호황기가 끝나고 다시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여전히 실적이 좋을 것 같다, 하반기까지도. 그래서 올해 이제 연초에 이제 방송을 하게 될 때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투자자분들한테 반도체 사이클과 하이닉스 실적은 별개로 봐야 된다. 올해는 최소한.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드렸던 거고, 대신에 HBM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기존에 뭐 그래픽 디램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랜드 있잖아요. 모바일 폰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서버용 그런 디램들도 있는데 가격이 이미 하락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됐으니까 이쪽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사이클상으로 봐선 다운이기 때문에 HBM이 얼마나 그 다운되는 실적을 벌충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다른 모습으로 갈라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발표했던 4분기 실적에서도 극명하게 갈렸잖아요. 영업이익률이나 규모에 있어서. 근데 이러한 양극화가 올해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엔비디아를 물어보셨는데 올 엔비디아도 실적만 놓고 보면 올 연말까지는 여전히 좋을 거예요. 계속 서프라이즈가 보여줄 건데, 지금 사실 투자가 옛날에는 보통 6개월 선행한다는 얘기가 정설이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거의 1년을 선행한다는 느낌이 들고 있어서, 내년에 엔비디아 실적이 올해와 작년만큼 성장세가 높을까라고 물어보면 50%가 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재 엔비디아 칩을 사주는 게 누구겠습니까? 빅테크 기업. 미국의 큰 손들이 빅테크 기업들인데 그 친구들이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이미 투자 계획이 잡혀 있어요. KPX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다 사갈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까지 문제가 없는데 내년도도 여전히 그렇게 많이 할 거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제 입장에서는 아닐 거리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보는 근거는 지금 작년 올해 2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계속 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그 정도 2년 투자를 했으면 기존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 있는 이것의 상당 비중이 이미 일반 데이터 센터 기존 거에서 AI 기반으로 교체가 됐을 것이다. 연말쯤 되면. 자, 예를 들어서 한 50%가 교체가 됐다 치면 연말에 나머지 50%를 다 비싼 AI로 교체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이버 검색하는데 AI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뭔가 좀 더 디테일한, 예를 들어 내 PPT 작성해줘 뭐 이럴 때 필요한 건데, 그런 서비스는 그렇게 일부분이니까.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럼 나머지 50%는 굳이 AI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투자가 일단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하더라도 올해와 작년만큼 대규모는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에 주문한 물량도 확 줄어들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아까 얘기했던 거, 중저가 칩으로도 가능하네라는 거. 그러면 굳이 엔비디아의 초고성 칩 안 사도 되잖아. 그렇죠.
조금 싸지만 성능이 좀 떨어지지만 가능해. 나는 추론 중에서도 요 파트만 할 거야. 근데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퍼포먼스 만족해가 될 수 있어요. 알고리즘만 잘 짜면 돼야 되는 거죠.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게 깨달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 붙는 것이고, 주가가 이미 올 연말까지 좋을 거라는 거는 선반영됐다고 하면 앞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아직 올 연말까지 실적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보면은 좀 더 여력은 있는 거죠. 지금 앞에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밖에 잘 못 나가니까 가전제품, 인테리어 같은 걸 많이 샀는데 한 1년 지나게 다 사놓으니까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어. 살 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야놀자가 필요한 거. 네. 자, 그러면 딥시크 등장 이후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좀 앞으로 예상되는 대응과 행보는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이제 딥시크 R1 딱 발표했을 네. 때 반응들을 한번 좀 봤어요. 외신들 네. 통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빅테크 플랫폼 업체들이잖아요. 그 기업들의 반응은 일단은 딴지를 거는 거였어요. 뭐냐 하면은 이제 딴지가 니네 굉장히 뭐 10분의 1 가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거저거 다 비용 빼고 계산한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하면 더 싸라는 게 하나 첫 번째 딴지였고, 두 번째는 너네 중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왜냐면 중국이라는 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느슨하잖아요. 그렇죠. 너네 마음대로 중국 고객들 플랫폼에 이제 산 거, 전자상거래, 뭐 이런데, 알리바바? 무료로 마음대로 갔다가 학습시켰으니까 가능했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어. 싸게 할 수 있어. 이런 것 반응이 있었고, 이런 딴지를 걸기 위한 건데, 공통적으로 니네 퍼포먼스가 엉터리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 얘기는 너네들의 그 퍼포먼스는 인정하거든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뭐. 과정의 문제나 싸다라는 것에 좀 네. 과대됐다라는 거지, 과대포장됐다는 거지, 너네 실력이 없어라든지 너네 제품에 하자가 있어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뭐 하드웨어는 대만, 한국, 뭐 중국이라 치지만 소프트웨어 설계만큼은 미국이 최강이다라는 마인드가 늘 있었잖아요. 실제로도 그랬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의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게 하나가 큰 변화인 거고, 또 하나, 백악관의 반응. 트럼프의 반응. 보통은 그런 거 나오면은 이제 약간 중국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니네 해봤자 뭐 흉내내기 불과, 내지는 뭐 저 정도면 우리는 너 뭐 다 할 수 있어. 인데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 흥미롭다. 그런 말 잘 쓰냐. 묘하다, 흥미롭다 이런 표현 잘 쓰잖아요. 묘하다 하고 나서 그 뒤에 했던 말들의 뉘앙스를 보면은 이제 보니까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와 몇몇 플랫폼 기업들이 폭리를 취했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 뉘앙스가. 이제 너네 가격이 적정한지를 따져보겠어라는 뉘앙스였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여지까지 미국 기업들이 누렸던 뭐 이렇게 좋은 시절이라고 할까? 네. 폭리라면 폭리지. 어쨌든 고마진 비즈니스들이 네. 자국의 대통령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변화점이어서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아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불편한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비스 기업이나 AI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을 낮추기 위한 쪽에 드라이브가 걸릴 거라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제품이, 그러니까 AI 서비스들이 아직은 더 훌륭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 차세대 버전들을 계속 출시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 이주환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백악관 얘기해 주셔서, 백악관이 인텔을 분리해 TSMC와 브로드컴에 맡기려고 한다고, 이 의도랑 예상되는 결과 좀 어떤 건가요? 이거 분리하는 거 좀 시장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어떤 분리인 건지 얘기해 주시죠. 원래 인텔이 작년에 굉장히 악재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파운더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네. 한데, 그래서 인텔이 뭐 퀄컴에 인수될 거다라는 소문도, 루머도 많이 있었어요. 작년 말쯤에. 근데 그 루머로 일단 끝났었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바로 최근에 인텔을 뭐 쪼개서 제조 부분은 TSMC, 그 다음에 설계 부분은 뭐 브로드컴,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 얘기 보면서, 트럼프가 장사꾼인 건 확실하다. 비즈니스 마인드는 확실히 있다. 근데 반도체는 진짜 모른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 브로드컴이 언급이 됐거든요. 퀄컴도 아니고. 브로드컴은 싱가포르 기업이에요. 결국에 인텔의 대표적인 기업을 쪼개서 대만과 싱가포르에 넘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싱가포르는 어떻게 보면 범중화권이에요.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합쳐가지고. 그래서 미국 기업을 쪼개가지고 중화권에 넘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이었던 거예요. 알고 한 얘기가 아닐 것이다. 아닐 거예요. 알고 한 게 절대 아닐 거예요. 아마도 트럼프는 브로드컴 미국 기업으로 착각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의 전문가 중에 90%가 착각하고 있듯이.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사태를 알고 나면 아마 그거는 아마 취소할 것 같고, 브로드컴 아니라 다른 기업이 언급될 것 같고요. 퀄컴이라든지 그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목적은 진짜 쪼개 버리겠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인텔을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인텔이 지금 독자적으로 살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시장의 판단도 그렇고 저마다 정치권의 판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얘를 살리긴 해야 되는데 독자 생존이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에는 결국에는 TSMC만큼 잘하는 데가 없잖아요.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지분을 인수하라는 얘기는 제휴를 하라는 얘기인 거고, 지분의 한 20%를 얘기해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대신에 20% 지분을 니네 갖는 대신에 너네 기술을 아낌없이 퍼줘라는 압력을 가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됐든 퀄컴이 됐든 소프트웨어 쪽에다가 준 거는 지금 인텔에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에서도 AMD나 다른 기업들한테 뒤처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너네 필요한 기술력을 다른 애들한테 좀 수혈을 받아라는 이유인 거지, 정말 쪼개서 아예 공중분해해가지고 팔아버리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2년 뒤에 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또 공화당 폭망할 거예요. 인텔 분해해서 중국 기업들한테 팔아버리면. 자, 미국도 반도체 보조금 축소는 한국에게는 기회인가 위험인가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짓는 자체가 저는 그걸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보조금 축소한 만큼 투자 금액도 줄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먼저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했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딜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 정도 보조금을 약속하에서 나는 이만큼 투자 금액을 하기로 한 거니까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어도 할 말은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조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뭐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의 상무부 장관의 얘기도 안조 축소에는 아니고 전 정부에서 협정을 체결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개런티가 돼 있는지, 보조금만 받고 투자 안 하면 먹튀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율, 투자 금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적정한 수준인 건지, 그 다음에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따져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분석하는데 시간이 몇 주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조건 보조금 축소하겠다라고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축소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땡큐 트럼프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국의 한국 기업이 직접 가서 투자하는 걸 반대하시는 이유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짓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네네, 그걸 반대하시는 이유가? 그거는 사실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어디에 공장 짓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거의 안 줘요. 어디에 짓느냐? 중국에 짓고, 일본에 짓고, 요즘에는 말레이시아에도 짓고, 인도, 베트남 이런 쪽에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짓느냐? 자기 고객들도 가까이 있고 뭐 하면 중국에다 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 사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게 하나도 이점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제조 원가가 비싸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 제가 이 책에서도 그래서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건지. 그래서 정확한 반도체 제조 비용이 나오진 않죠. 그런 건 내부 자료니까.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저런 건 있어요. 세계적인 기관들에서 하는 각 국가별로 중분위 소득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중분위라는 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 했을 때 전체 인구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소득인 사람이 얼마를 소득을 받느냐라는 임금이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국가별로. 그 다음에 임금에 비례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비용인 거잖아요. 인건비 쪽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미국의 인건비가 한국에 있는 공장, 평택에 있는 공장보다 43% 비싸요. 제조 원가가. 근데 이거는 인건비만 했을 때, 제조 원가는 아니고 인건비가 43% 비싼데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분량을 제외한 실제 네트 수율 같은 것들이 동일했을 때 43%인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율이 더 안 좋으면, 가동률이 낮으면 훨씬 더 비싸지는 거죠. 50%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미국의 공장이 50% 이상 비싸게 주고 거기다 칩을 만들어서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가? 보조금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볼 때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미국 공장의 매출이 커질수록, 예를 들어 삼성전자 8조 원 정도를 받기로 했잖아요. 만약에 미국에 있는 공장에 지어서 매출이 연간 20조 원 정도가 되면 3년이면 보조금 받은 거 다 똔똔 돼버려요. 제조 비용 비싼 거로.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예요. 때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요. 일단 그런 비효율성 때문에 미국 기업들조차도 미국의 공장을 잘 안 지으려고 해요. 필수적인 것만큼만 짓고. 근데 한국의 기업가들도 안 짓고 싶은데. 안 짓고 싶죠. 근데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가는 거 아닐까요? 안 지을 수가 없진 않아요. SK하이닉스는 안 짓잖아요. 패키지 공장 조그맣게 짓고 보조금도 조금 받잖아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객이 미국 고객들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고객들은 중국이에요. 대부분이. 중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의 거의 80% 이상, 80-90%. 미국에 공장 지어봤자 이거를 다시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보내야 돼요. 만약 관세 전쟁 벌어져서 미국에서 오는 제품에다 중국이 고관세를 때리면 관세 물어야지, 항공 물류 비용 물어야 되지. 근데 원래 제조 원가도 50% 비싸.
이런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은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서 보조금을 안 받고 공장을 안 짓는 게 좋다. 근데 일단 약속한 게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면 우리는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거에 목매는 이유는 뭔가요? 실질적인 어쨌든 트리거가 됐던 거는 제가 볼 때는 팬데믹이 한 몫을 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코로나19가 그때 미국의 상황들을 제가 한번 무역 상황에서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제 이 책의 3장에도 그게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강국이지만 제조업 쪽은 대부분 아시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모두 거의 대부분의 제품이. 그나마 자동차는 좀 미국에서 만들지만 다른 가전제품, 반도체 이런 거 다 그냥 사다 썼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류가 막혔잖아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가 간의 물류 자체가 거의 중단되는 상황이었고 같은 나라에서도 시티 투 시티가 막히는 상황이었잖아요. 완전 봉쇄가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기사들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LA에 있는 항구가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물류의 거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서부 쪽에 있으니까 그때 물류가 처리가 안 돼서 팬데믹 때 그렇게 된 거예요. 배가 한 300척씩 떠 있었대, 바다에. 내리지를 못하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고 그렇게 돼 보니까 품귀 현상이 되니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물류 비용도 한 3배씩 올라가는데 그래도 물건이 없어.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야, 이게 공장이 한국에 미국 내에 있지 않으면 자동차든 반도체든 뭐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게 아니구나. 심지어는 요즘 캐나다하고 멕시코의 관세를 먼저 때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충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프타가 WTO보다 먼저 발효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미국, 캐나다 3국은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거의 한 나라 같이 몇십 년 동안 운영이 됐던 거예요. 국경이 아예 없다시피 했고 출퇴근도 막 했거든요. 그런데 팬데믹이 터지니까 분명히 육상으로 다 맞대고 있잖아요. 근데도 자동차 수입이 막 20%, 30%씩 급감을 했어요. 결국에는 한 나라, 한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국적이 틀린 이상 국경이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그때 원래 당연한 건데 잊고 살았다 알게 된 거야. 아,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라는 영토 내에 공장이 있지 않은 내 거가 아니다. 돈 있어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때 첫째 느꼈고 근데 미래에 보면은 뭐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이미 성숙해가지고 약간 쇠퇴하는 산업인데 반도체나 2차 전지는 아직도 한참 커가야 되는 산업이고 미래로 갈수록 그 두 개는 핵심인 부품인 거잖아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SS03과 영화를 보면 그 두 개는 항상 보면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제품일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만큼은 공장이 미국 내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주면서까지도 외국 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상황이 이제 지금의 이제 뭐 칩스법, IRA 법들 이런 것들이 생긴 건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 보자니 방향은 맞아. 미국 땅에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굳이 내 돈을 주면서까지 하기에는 아까운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는 당근을 주기보다 채찍을 주겠다. 관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고 니네 이 엄청난 관세 물기 싫으면 여기다 공장 지어? 이렇게 이제 지금 정책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가면서 바뀌게 된 거죠. 올해부터. 자, 빅테크 기업들이 뭐 작년부터 뭐 이전부터도 그랬겠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AI의 투자에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그 투자하는 이유는 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그만큼 뭐 이미 칩을 사놓은 것들이 이제 엔비디아 나온 것도 있을 테지만 내년부터 그 투자 비중은 좀 줄어들 수도 있을까요? 저는 줄어들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늘어는 나겠지만 볼륨은 늘어나겠지만 성장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제 스타게이트 얘기를 보면서 그게 사실은 규모가 엄청났잖아요. 5천억 달러. 지금 우리 환율로 하면 거의 78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일론 머스크가 그래 비아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없잖아. 그래서 그때 뭐 그냥 시샘 나니까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백악관에서 자기를 배제하고 몰랐던 건데요. 배제하고 자기한테 관계가 좋지 않은 샘 올트만을 비롯해서 손정이 와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비아냥거린 말이었지만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라는 얘기가 최근에 확인이 됐어요. 뭐라고요? 손정희 회장이 대출하겠다. AI 투자를 돈이 없어서. 근거는 있었군요. 근거는 있었던 거죠. 지금 손정희 회장이 이제 주로 펀드를 가지고 하잖아요. 회사를 운영하기보다는 대부분 주식에 묶여 있어요. 이거를 현금화해야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현금화할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분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투자해놓은 것들의 경영권을 잃으면서까지 다 현금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출을 한다는 얘기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화 얼마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그걸 뻔히 아니까 테슬라 쪽에서 일론 머스크는 돈도 없는데 니네 어떻게 5천억 불 어떻게 마련할래?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난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의 당근을 주면서 너네도 돈을 좀 내면서 들어와. 그걸 우리가 파트너로 인정을 해줄게.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어쨌든 이렇게 AI 기업에 계속 전문적인 투자하는 이유는 지금 수익이 나지 않아도 투자 안 했다가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은 투자라는 것들은 우리가 제조업이든지 서비스업이든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기업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반도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팹을 하나 짓잖아요. 그럼 최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월 10만 장 규모의 팹 하나를 최신 팹 지으려면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가 들어가요. 공장을 짓는데 이미 땅은 있다고 치더라도, 공장 부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2년 동안 20조 원을 그냥 비용만 발생을 하죠. 그 공장에서 돈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2년이 아니라 최소한 3년 이상 지나야지 수익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팹을 안 짓는 반도체 회사는 없잖아요. 그러면 생존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공받는 거는 소프트웨어가 맞죠.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면에는 데이터 센터라는 장치 산업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도체나 똑같죠. 장치 산업은 투자를 해야지만 몇 년 후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지금 해놓지 않으면 경쟁사들이 다 AI 서비스를 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은 나는 그냥 문 닫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2, 3년 동안 투자되는 거는 돈을 번 것과 상관없이 반도체 팹을 짓는 기간인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면 투자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마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계획대로 이제 달성이 되면 더 이상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동시켜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제품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는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이제 AI에 대한 장치 산업에 대한 투자 성장률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도 발 수 있는 거고 SK 하이닉스, HBM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이제 주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상반기만 했어도 인공지능과 AI 반도체 거품이라고 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았는데 2025년 3월 지금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랑 AI 반도체 전 세계적으로 투자 랠리, 투자 심리 요거 한풀 꺾인 부분이 있단 말이죠. 요거 이제 진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장을 판단하기 쉽지는 않아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준비 과정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게 엔비디아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난 1월 달에 CES에서 기조연설을 젠슨왕 CEO가 하셨고 그때 많은 기대를 했잖아. 엄청난 기대. 뭐가 나올까? 뭔가 새로운 엔비디아 비전을 제시하지 않을까 했는데 갖고 나왔던 제품이 뭐였냐면은 지포스였어요. 그래픽 칩셋. 사실 원래 엔비디아라는 기업은 AI 회사가 아니잖아요. 게이밍 컴퓨터에 대한 고성능 그래픽 칩셋을 파는 회사였고 그 시장에서 가장 1등 회사였던 건데 가장 고성능 지포스 칩셋을 딱 보여주면서 뭐 여기에 마이크론계 칩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술렁이기도 했었 삼성전자 충격받기도 했었지만 여기에서 뭔가 블랙웰 울트라를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게이밍 그래픽을 갖고 나왔단 말이야. 더 이상 AI 쪽에서는 당장 가시적인 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AI 시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미래지향적인 걸 나온 거는 피지컬 AI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로봇 두 개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가 얘기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무슨 매출에 반영이 되고 눈에 보일 정도의 실체가 생기려면 10년도 가깝다고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이 해요. 그 얘기는 그냥 먼 훗날에 일어날 공상과학 같은 수준인 거지 당장 엔비디아가 제시할 수 있는 엔비디아 미래나 AI 시장의 바로 1, 2년 후의 모습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아직 기술적인 완성도나 이렇게 적용될 만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산업 분야를 따졌을 때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제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현 시점에도 게이밍 칩셋을 들고 나왔고 사실 여기서부터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겠구나라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뭐 R1 얘기도 나오고 또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일단 뭐 전고점 $150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작년에 보면 한간에는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언론들이 좀 설레발을 좀 하겠잖아요. 3년 내 시가총액이 뭐 10배가 된다라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 이렇게 피식 웃긴 했는데 이제 그런 설레발은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